이재명 대통령의 참 후배, 걸어다니는 시민단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야, 너무 쑥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유, 불러주신 거 너무 고마운데, 예. 지금 매우, 과분한? 부담스럽고, 과분하고, 그저 쑥스럽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저 뭐 연예인 같은 분을 뵙는 기분이고 저희 채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이야. 지난번에는 우리 아주경제, 우리 TV에서 정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하고 정치비평, 사회비평 프로그램을 불러주셨는데, 오늘은 함익병 선생님에서 두 번째 인터뷰 주자 나서게 됐는데 너무 영광스럽고 또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나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람분 뭐 많은 분들께서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워낙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일단 지금 직책이 민생경제연구소장님이십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민생경제연구소 뭐 하는 데입니까? 저희는 이제 말 그대로 민생경제 이슈를 연구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을 주력으로 하되 예.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의 상식과 진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어떤 이슈 파이팅 또는 정치 참여, 사회 참여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인터뷰 끝나고 제가 가는 데가 어디냐면 국회 기자회견을 가는데요. 그래요. 그 얘기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 지하철 타면 반을 반대로 탔거나 아니면 급 응가가 마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개찰구 갖고 나가야 되냐면 맞습니다. 그러네. 우리나라 지하철 화장실 65% 정도가 개찰구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갔다 탔는데 또 들어오려면 아까 1,400원, 1,500원 그거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깝고 또 서민들에게는 그것도 큰 부담인데 15분 이내 타면 무료 환승, 무료로 탈 수 있는 사실 무료 환승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 제도가 되고 있는데 코레일역이라든지 트윈 분당선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되고 안 돼요? 지역 지하철도 안 되거나 아니면 5분 이내에 타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여러분들은 저도 장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변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오래 걸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5분 이내에 탑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15분 이내에 타면 무료를 하고 있는데 서울 지하철만 나머지 모든 전철 지하철에서도 15분 이내 다른 역은 아니고 동일역 동일역 탈 때 무료화를 전국 공통으로 시행해달라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면요 꼭 피해자가 발생을 합니다. 네, 정말로 그야말로 우리가 큰 국가 정책들도 중요한데 그것도 되는 것도 어렵고 근데 말씀 주신 이런 그야말로 민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큰 이제 국민 경제, 국가 경제를 살리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GDP도 늘어나고 지금 국민소득 3만 달러인데 4만 달러, 5만 달러도 가야 되고 코스피 5천도 가야죠. 요즘 뭐 주식하시는 분들 너무 다들 좋아하시던데 내 주식만 안 올랐다는 분들 안 올랐다는 분들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그런데 저는 생활 속에서 저희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작은 억울함이나 작은 불합리함부터 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 미자비, 교통비 중에서 정말 아낄 수 있는 거 조금이라도 아껴줘야지. 예를 들면 월급 200~300만 원 맞벌이해서 뭐 300~400만 원, 400만 원 가지고 겨우 어렵게 아이들 키우며 살아가는 서민 중산층들에게는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줄어들면 그게 큰 도움이 돼요. 꼭 필요한 일이고 그런 정책을 계속 저희는 강구하고 있어요. 저는 꼭 필요한 일이고 좀 멀리서 먼발치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정말 소장님 같은 분이 몇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별명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좀 소개해드리면 기부천사 있고요. 민생천사, 전문 시위꾼, 밥풀떼기. 밥풀떼기는 뭡니까? 이게 밥풀떼기가 경찰 은어거든요. 모든 시 현장에 밥풀처럼 붙어 다니는 전문 시위꾼을 경찰 내부에 밥풀떼기라고 그럽니다. 저한테 밥풀떼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정감 있어. 그래. 정감 있어. 계속 붙어 다닌다고 그랬죠. 제가. 그리고 뭐 또 프로고발러, 투마치토커, 걸어다니는 NGO, 시민단체죠. 이재명이 남자까지. 그리고 저 위에 상단 자막 보이시죠? 저기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 대통령의 참 후배 2025년판 홍길동 이렇게 붙여봤는데 제가 쭉 읊어드린 그 별명들 중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좀 잘 표현해준다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겁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걸어다니는 NGO가 제게는
제가 9년 1월부터 98년 12월에 참여연대를 찾아가서 졸업을 하고 99년 1월부터 참여연대를 한 20년, 그다음 추가로 희망제작소 한 1년 반,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를 또 2018년부터 한 지금 7년 정도 일했기 때문에 일사에 그야말로 사회 시민단체에서 보내시고 그리고 대학에서도 경희대 학부는 중앙대학교에서 법학과 이재명 대통령의 과 후배이고 끝날 때도 좀 뵀었고 그다음에 대학원은 경희대학교 NGO 대학원 NGO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대학원이 있어요. 경희대학교하고 성공회대학교에. 그리고 수업 시간은 NGO에 후원도 하고 지부도 하고 챔피언도 참여하니까 아무래도 걸어다니는 NGO라는 별명도 NGO 전문가라는 별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실제 제가 성공회대, 경희대, 국민대, 한성대, 상지대에서 시민사회 NGO라는 과목으로 한 20년 가까이 강의를 했습니다. 아, 강의도 하셨고. 아무래도 이제 NGO 전문가, 그다음에 많은 NGO 활동을 민생경제연구소에 상근은 하지만 다른 NGO 활동도 하거든요. 대학교육연구소, 금융정연대, 서민중산층 경제살리기연대. 이제 제가 상근은 안 하지만 다른 분들이 열심히 하는 NGO를 제가 비상근을 도와주고 같이 회의를 하고 뭐 예를 들면 공동으로 이슈 파이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금리 좀 낮춰주세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빚이 있기 때문에 빚은 반드시 이자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서 이자 부담을 줄여달라. 그런 금융정연대라는 NGO가 있거든요. 또 제가 같이 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시민단체 사람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시민단체 역할이 이 민주사회에서 정말 중요한데 뭐 제도권 안에서의 어떤 정당의 역할도 있겠지만 정당의 역할은 또 한계가 있고 맞습니다. 시민단체 역할도 분명히 있는데 그 되게 상징적인 우리나라에서 소장님 그래서 걸어다니는 시민단체라고 별명을 붙여봤고 쑥스럽습니다. 그 아까 참여연대 얘기를 잠깐 먼저 해보면 그 당시 98년도라고 그 당시면 지금이야 참여연대가 워낙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단체긴 한데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참여연대가 이렇게까지 그때는 오히려 제야단체들이 유행을 할 때고요.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권을 몰아내고 어떤 민중해방, 조국통일, 조금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투쟁하는 제야 민중단체들이 당시만 해도 주류였는데 이제 김영삼 정부 들어서고 또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반체제 또는 반독재 운동을 넘어서서 생활 속에서 시민들의 사회 참여, 또 시민들의 권리 찾기, 또 권력 감시와 견제, 또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NGO들이 이제 그때부터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참여연대가 그때 5년쯤 됐을 때인데 제가 98년 12월에 제 발로 찾아갔죠. 그냥 초창기죠. IMF가 그때 있었잖아요. 98년 막 전국의 모든 지역에 막 노숙자가 막 쏟아지고 그 당시에 정리해고당해서 사람들이 자살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실화장이었거든요. 그런 거막 심할 때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을 해라고 우리가 촉구를 하면서 대신에 시민사단체들이 사회복지, 그다음에 사회안전망 그리고 자살이나 노수로 내몰리는 시민들이 없도록 좋은 정책을 펼쳐야겠다 해서 참여연대 찾아와서 99년 1월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계속해서 걸어다니는 NGO인데 쭉 보면은 제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장 먼저 제가 저한테 가장 궁금한 질문 이거였어요. 사실 참여연대부터 98년도 그리고 아까 희망제작연구소 그리고 또 직접 설립한 미생경제연구소까지 쭉 제가 봤을 때 진보 진영은 이제 소장님한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도 안 되는 일 사회운동 시민운동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만 나오셨고 소년공으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셨고 노무현 대통령은 또 부산 상고 출신 변호사로서 계속 그런 차별을 받으셨고 저마다의 다 아픔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소장님은 어떤 아픔이 동력으로 이런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저는 부모님께서 그래도 잘 먹여주셔서 굶고 살진 않았는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제가 어렸을 때 느꼈으니 어머니 아버님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 항상 뭔가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게 농사든 또는 광부든 아버님은 광부셨고 그러나 어렸을 때는 그 다음에 작은 가게든 작은 식당이든 자식들 3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본인들은 제대로 학교를 못 다녔지만 어떻게든 대학까지 공부를 시키려고 정말 피땀을 일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이웃들도 마찬가지. 근데 항상 가난하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가난하고 인근의 이웃들도 가난하고 아니 이렇게까지 장시간 피땀을 헌신하고 노동을 하는데 왜 가난할까? TV를 보면 부자들이 넘쳐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뭔가 부익부 빈민의 모순이 있구나. 고르지 않다. 그리고 불평등의 모순이 있구나. 그다음에
서민이나 중산층들은 참 우리나라를 말로는 민주공화국이라는데 살아가기가 참 어렵구나. 이제 여기에다가 80년 5월 광주 민중항쟁 그 전에 이제 광주 학살이 있었죠. 80년 네, 2학년 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때 72년생이시니까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못 보죠. 광주는 아니고 화순에 있었으니까. 화수 나도 근데 시민군들이 화순에 와가지고 그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시위를 하고 같이 함께 봉기해달라는 호소를 하고 화순 국민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모여가지고 밥이랑 사이다를 막 올려주고 시민군을 응원하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시민군이 내려올 때 또 올라갈 때 두 번을 자주 목격을 했습니다. 기억이 있으시구나. 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일이 발생했구나. 전두환이라는 나쁜 놈이 큰 학살을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로 실제 광주 학살이 있은 다음부터는 어른들이나 학교에서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그걸 말하면 잡혀가고 불이익을 보고 또 너무나 큰 고통과 슬픔이 재현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하고 김대중은 사형선고를 받고 뭐 수천 명이 감옥 가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때 이제 광주에서 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때 이제 알게 됐죠. 네. 조금씩 전두환 노태우가 큰사 쿠데타를 저지르고 소래범처럼 그리고 광주에서 학살하고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구나. 12년 두 사람이 7년 5년 12년을 했잖아요. 예. 12년 너무나 많은 나쁜 짓을 저지르다가 제가 대학 1학년 때 91년도입니다. 91년 노태우 정권. 예. 노태우 정권 때문에 명지대 강경대 학생이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다가 당시 경찰 백골단이라는 뭐 저번에 극우단체들이 국회 와서 전민전 의원인가요? 잔민전이란 별명 가진 김민전 의원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시는 백골단을 데리고 와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백골단이 뭔데요? 그 백골단이 당시 학생하고 노동자를 때려잡고 연행하고 무차별 굿하고 폭행을 해서 사람을 몇 번이나 죽게 만든 집단이거든요. 나쁜 놈들이네. 예, 그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설령 정치적으로 입장이 달라도 해서는 안 될 진짜 선이 있는데. 백골단을 국회에 데리고 보면서 저 울었어요. 그런데 같은 학교 친구는 아니지만 명지대 동기였는데 정말 꿈 많던 사랑받던 청년이 엄마 아빠 오늘 저 집에 빨리 올게요라고 메모를 써놓고 나갔어요. 안심해요. 강경대. 예. 근데 오후에 죽음됐습니다. 그것도 공권력, 그것도 경찰이 백골단이랑 폭력단을 만들어서 91년인가요? 91년에 제가 그때 고시고 보고 안 되겠다. 당분간은 전두환 노태우를 몰아내는데 올인하고 그다음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네. 그리고 최소한 아동이든 노인이든 죽는 사람은 없는 굉장히 소박한 수준이에요. 경찰이 또는 검찰이 노동자든 학생이 때려주기 못하게 하는 세상. 예. 그다음에 서민이나 중산층들도 좀 밥은 그래도 먹고 사는 세상. 당시에도 빈곤하던 빈곤노동 문제도 있을 거예요. 빈곤 어르신 문제. 제발 좀 아이나 어르신들이 그래도 굶는다는 건 너무 서러운 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대한민국 같은 문명국가에서 절대 그 꼴만큼 못 보겠다 이 세 가지로 제가 이제 참여연대를 찾아간 거죠. 그렇구나. 네, 열심히 투쟁을 하다가. 네. 이런 얘기 쭉 해주셨는데 일단은 윤영기는 평범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이제 아버님께서 광부 일을 하셨고 이제 삼남 일녀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키우시면서 열심히 밤낮 없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쭉 봐오셨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심각한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구나. 이런 게 일종의 트라우마가 또 됐을 수도 있겠고 대학교 올라와 보니 그때가 딱 20살인가요? 91년 강경대 학생 그 사건을 보고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이제 어렵게 그런 감상으로 이제 시민운동, 학생운동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진걸 소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소장님 하면 제가 떠오르는 게 박원순 변호사 떠오르고요. 이재명 변호사,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당시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던 박원순 변호사도 시장이 아닌 인권 변호사 그 시절이 떠오르는데 이런 분들을 참 좋아했다고 들었습니다. 시민운동. 아무래도 이제 제가 중앙대 법학도 했으니까 당시에 조영래 변호사님 전설이시죠. 인변을 주도 만드신 분이고 정말 전설적인 인권 변호사신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민들 위해서 집단 소송도 거의 처음으로 하신 분이에요. 조영래 변호사님, 박원순 변호사님.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변호사 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과 선배니까 이재명이라는 변호사가 성남에서 시민운동하면서 인권별로 하고 인권 변호사 하셨죠.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왜 좋아하셨냐고요? 그래서 아니 궁금한 거예요. 일단 별로 관심 법학도니까 당연히 다들 법대생들은 고시 공부나 나중에 검사나 판사를 꿈꾸는 젊은이들 있지만
그때 당시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인권 변호사, 노동 변호사, 근데 노무현 변호사가 그때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DJ는 뭐 포상 올라왔고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조영래, 노무현, 그다음에 박원순, 그다음에 이재명, 당시 소장 변호사 이재명까지는 또 이제 어린 마음에 보면 그 사람들도 굉장한 고뇌와 고통이 있었겠죠. 멋있어 보이잖아. 아, 그렇지. 이거 참 매력적으로 보이고. 도토생으로서. 예, 그래서 그냥 선망하고 거기다 이제 과선배인 이재명 변호사는 가까운 성남에서 시민운동 한다더라. 언젠가 한번 봐야지 했는데 그래서 학생 때 양심수 같은 많았잖아요. 양심수 전두환을 태웠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분들을 위한 투쟁하는 민가협이라는 조직 올해 40전이 화제가 되는데 박원순 변호사님이 양심수에 대한 시야 노래의 밤 콘서트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원순이 이제 거기서 만난 거예요. 나중에 자산을 같이 해야겠다. 근데 이제 95년도에 과 MT를 갔어요. 95년. 예, 제가 91학번이니까 4학년을 마치고 남은 학기를 이제 정리하면서 후배들을 도와주고 총학생회에서 실무자를 하고 있을 때인데 과 MT를 갔는데 선배님들이 10분이 오신다는 게 나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봉투도 갖고 오시거든요.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잘 됐다고. 근데 딱 그때 이재명 변호사님. 와, 소리만 듣던 이재명 변호사 오셨네. 근데 딱 와가지고 정말 소주를 한 병을 딱 따라주시더라고요. 큰 사활에다가. 그래서 반갑다 후배님들 하면서 과학생장 나와. 그다음에 최고학번 나와 그러면서 멋있게. 그때 당시만 해도 9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소주를 사발씩 있었죠. 저가 국악본인데요. 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는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냥 그것 때문에 이제 다치거나 사고가 이제는 숨지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없어졌잖아요. 없어져야 되는 건데 없어져야 되죠. 있었죠. 그때는 뭐 국문회를 가든 과학생회를 가든 동아리를 가든 학회를 가든 항상 환영식 그렇게 해뒀으니 심지어 막 꽹가리, 그다음에 징 거기다 다 막 소리를 따라하고 직구준 분들은 양말도 넣고 그랬다니까요. 맞습니다. 양말 넣은 사람들 있었는데 어디서 시키더라고요. 너무 가슴 뜨거운 만남이었죠. 그러면서 진짜로 우리 애들 위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아침에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라고 금일봉을 주고 하셨던 그 따뜻한 어떠세요? 그때 본 젊은 이재명 변호사는 성격이 제가 듣기로는 기본적으로 되게 사람이 유쾌하다고 들었어요. 네네. 개그 욕심도 좀 있고.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그날 처음 만난 느낌 진짜 재밌는 분이다. 재밌다. 보통 인권변론, 노동변론, 시민운동 너무 진지하고 그다음에 좀 과도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들죠. 좀 부담스럽고. 노잼. 노잼.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말도 재밌게 하고 야 과학생이장하고 최고학번 나와 이렇게 재밌게 나를 때 진짜로 소주로 한 명씩 따라주고 너를 자기처럼 인권 변호사가 되는 길도 있으니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하든 지금 시대에 문제가 많으니 투쟁을 열심히 하든 뭐든지 열심히 해라 이렇게 격려해 주셨고요. 아무튼 그로 이제 제가 참여연대 가니까 성남 시민의 모임 정말 성남 시민 모임 집행위원장 변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또 만난 거예요. 거기서 생겨버렸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2000년도에 낙천운동 낡고 부패한 정치를 추방하는 범민적 캠페인이 있었는데 그걸 성남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의도 하고 그때 간사가 그 유명한 김현지 총무부장. 잠깐만. 내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관계가 이런 느낌 같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랑 유시민 작가랑 관계가 나 얼핏 떠올랐어. 뭔가 이렇게 변호사 시절 때 뭐 필요한 일 있으면 뭐 작가님 이렇게 불러가지고 강의해달라고 하고 뭐 자문도 받고 있는데 방금 그 대목에서 뭔가 이재명 변호사께서 앉은 걸 그 시민 어떤 집행위원장이라고 했죠. 또 불러서 도움을 받고 이 관계가 이러면은 거기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되셨거든요. 노무현과 유시민은 뭐 뗄라 뗄으면 어마어마한 그렇긴 하죠. 유시민 작가가 본인이 정치적 비서실장이라는 말도 하고 어마어마한 동지인데 저는 이제 근데 자원봉사자세요 실제로는. 동지라기보다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82학번이고 저는 91학번이니까 한 9년 차이 나면 한참 까마득한 후배 귀여운 후배. 다만 제가 참여연대에서 일을 하게 되어서 성남 지역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 단체의 집행위원장 성남 시민문 나중에 이제 성남 참여자치원 대령을 바꾸는데 그리고 간사가 김현지 간사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때부터 이제 두 분이랑 더 본격적으로 이제 교류를 하고 같이 이제 10년도 하는 동지였는데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그리고 두 번의 당대표 할 때 저는 밖에서 계속 시민사 운동을 하는 바람에 유시민처럼
정책 동지가 되진 못했죠. 다만 밖에서 네. 이재명 시장이 하는 일 적극 응원하고 옹호하고 행보하고 네. 그다음 좋은 정책을 너무 많이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금 거리에서 보자고 이렇게 지지해 주심보다 밖에서 외곽에서 이렇게 한 게 더 도움이 더 많이 됐을걸요. 대통령 되는데 그게 더 한몫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주 조금 그러니까 이제 전국의 시민사 단체들이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성남시장에 있는데 진짜 잘한다라는 여론을 조성하는 정도 한 것 같아요. 뭐 무상교복을 처음으로 도입했거든요. 무상교복. 성남에서 지금 전국 다 하잖아요. 산후 전공산후조리원 차고도 너무 비싸니까 그것도 이재명 시장이 제일 먼저 시작했죠. 청년수당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1년에 100만 원씩 청년을 넣어서 응원함 이런 걸 전부 다 이재명이 그다음에 지역 앞에 예. 그러니까 제가 참여해서 보니까 참여연대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성남시장님이 행정가인데. 예, 그래서 전국의 시민사단체도 이재명을 주목하자. 그리고 연대에서 같이 해보자. 그래서 경기도 가셨을 때도 정말 코로나 때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에게 1%의 초저금리로 예. 300만 원이라는 긴급 생계비를 대출해 줬거든요. 야. 이런 것은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던 건데 아무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재명 도지사가 해내더라고. 실천력이 네. 좀 있으시고. 예. 박스 무겁잖아요, 여러분. 우리 박스 들 때 진짜 무겁잖아요. 막 무거워요. 손가락도 아프고 떨어지기도 하고. 네. 근데 옆에 구멍을 뚫어놓으면 50%가 가볍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일도 없고. 구멍도 뚫으셨어요? 예. 네. 그래서 무거운 박스에는 구멍을 뚫지 않은 캠페인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와. 2018, 19년에 경기도지사 되자마자 저를 부르더라고요. 안진걸 소장. 그거 어디서 생각이 낸 거야? 내 생각하고 똑같아. 야. 그러면서 당시 우체국 택배 중에 무거운 택배가 4, 5예요. 1, 2, 3은 가볍고 우체국이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4, 5 택배 박스에는 구멍을 뚫어놨거든요. 옆에. 이재명 도지사님이 갔더니 이거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잘하는 거라고. 택배 노동자들이나 마트 노동자들 위해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일상에서 무거운 박스 많이 드는데 너무 편해. 언젠가부터 구멍이 생겨서 좋아요. 예. 네. 밑으로 들면요. 예. 너무 손가락이랑 손목 아파요. 그렇죠. 미끄러 떨어져가지고 발톱이 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옆에 구멍 있으면 너무 편한데. 50%가 가볍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참 이분은 경기도지사 돼서도 이런 작은 것, 세상 것에 관심이 많구나. 그야말로 실용. 그것이 대통령 돼서도 지금 이제 100일 정도 지났는데 뭐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분도 계시고 아직도 별로라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것도 소중한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더 노력해야죠. 네. 더 접근하려고 더 소통하려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100일 동안 평가를 해보면 네. 기자들도 자주 만나고 어제도 시장 가시고 시장도 자주 다니고 그다음에 뭐 크고 작은 모든 국민들 이슈에 대해서 정말 관심과 열정을 토해내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제가 95년도에 처음 뵀을 때부터 그분의 일관된 관심사예요. 서민, 중산층, 보통의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문제를 그게 학생운동이든 시민운동이든 정치든 행정이든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보면은 두 분께서 뭐 학교 선후배이기도 하지만 어떤 생각하는 어떤 이념보다는 좀 실용 그리고 민생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책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또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시에 근데 아무리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일단 소장님께서 궁극적으로 꿈꾸시는 세상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남는 거 하나도 없이 뭐 헌신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러려면 가슴 한켠에는 자신만의 어떤 꿈, 뭐 마르크스를 좋아하십니까? 뭐가 됐든 아니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 초중반 대학생들만 해도 뭐 조정래 역사 작가님의 태백산맥 같은 소설 읽고 허경의 장길산 읽고 역사 문제에 눈을 뜨고 민중 해방에 나서야겠다 하고 그러다 보면 마르크스나 레닌의 사회주의 혁명 책도 읽어보고 그런 거죠. 체게바라. 지금도 전 세계 젊은이들 우상이 체게바라의 저항의 상징. 그건 이제 저희들 통과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20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사회주의 혁명 또는 사회주의 혁명이 어려워도 예를 들면 독일식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모든 걸 시장에 맡겨놓는 게 아니라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뭐 핀란드처럼 사회적 시장 경제인데 적극 개발사가 개입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굶는 사람을 없게 만들고 뭐 영국처럼 무상 의료를 한다든지 그 정도 절충이 그렇게 자세히 절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혁명이 아니어도 하나씩 개혁하고 개선하는 것도 그게 합쳐지면
혁명하고 비슷한 효과가 생기는 거고. 쭉 들어보니 독일식 자본주의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혁명을 제어하고 싶어도 국민들이 동의 안 해주면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하면 결국 국민들께서 원하는 또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에서 네. 투쟁 방식과 불산. 저는 요즘에 너의 사상이 뭐냐 그러면 저는 당군 할아버지께서 알려주신 홍익인간입니다. 그럽니다. 논리 인간을 복되게 하고 굶주리는 사람 없게 하자. 홍익 인간 플러스 휴머니즘. 그리고 김구 선생이 이야기한 사회 동포주의. 가급적이면 전 인류가 동포처럼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휴머니즘을 이제 노무현 정신으로 바꿔 말한다면 단군 그리고 김구 그리고 노무현의 가치를 내가 따르고 싶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매우 실용주의자이고 특히 서민 중산층에 애정이 대단하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이 방송을 보신다면 나도 홍익인간인데 이념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죠. 그야말로 실용주의가 그런 거고 이제 실용주의 이면에 말씀 주신 통과의례라는 표현이 딱 저는 뭔가 와닿았는데 학창 시절 때 20대 때 뜨거운 가슴으로 공부했었던 그 이념들 지금 그것을 우리가 현실로 이루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과의례로 그럼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던 시절 그걸 밑바탕으로 이제 이런 실용의 어떤 경제 정책들. 근데 체게바라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상은 뜨겁게 그러나 현실은 리얼리스트로 해결해야 된다. 그 비슷한 면도 엄청 머릿속에는 어마어마한 상상을 해야 된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네. 하지만 현실은 상상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용적이고 실천적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하나씩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얼리스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실전주의자가 돼야 되고. 그냥 머릿속 몽상만 가지고 살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 박상호 의원님도 젊은 시절부터 해서 영화평론가 꿈이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전히 품고 계시죠? 그럼요. 곧 런칭할 겁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주경제TV를 진행하면서도 영화평론은 병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저도 영화 기생충을 보고 평론을 써본 적이 있어요. 인생 영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생충입니다. 왜 그렇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빈부격차와 불평등의 실태는 진짜 잘 보여줬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야말로 아주 리얼리즘으로 그리고 그걸 방치하면 잘못하면 그게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고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빈곤층들의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회가 불안해지고 고통받는다는 것을 봉준호 감독님이 경고한 건데 제가 흐름을 써서 봉준호 감독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읽으셨어요? 실렸어요. 진짜? 그러니 안진걸 씨 어떻게 저랑 생각이 똑같으세요? 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진짜로 본인이 박해림 대걸 만들었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만들었대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세상에는 불평등 그다음에 민생구가 폭발해서 무슨 사단이 날지 모른다. 그 영화에서는 송강호 가족의 작은 반란으로 이어졌지만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지금도 미국이라든 유럽의 선진국들 중에 불평등 이슈가 나오면 막 수만 명 모여서 은행을 불태우고 갑접 기업을 습격하고 이런 이라든지 방화 이런 역사 그랬죠. 민생이 도탄에 빠지면 이제 일난이 일어나죠. 일어나서 이제 정권을 바꾸고 내려 이렇게 단두대 처형하고 뭐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 얌전하셔가지고 우리는 절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집회나 실하지 말자는 원칙이 있어서 방안이나 절도 같은 건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2016년 촛불혁명 때도 그랬고 2020년 2024년 비상경과 내란을 진압할 때도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평화롭게 하잖아요. 좀 아쉬웠나 봐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렇구나. 원더풀, 뷰티풀, 피스풀. 외국 분들이 와서 저희한테 그랬어요. 품격 있지. 대한민국이 2016년 촛불 시민혁명하고 2024년 비상경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한 시민혁명은 원더풀.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다. 위대한 민주혁명이다. 우아하다. 그 다음에 피스풀. 너무나 평화롭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름답다. 뷰티풀까지. 아니 그 영어도 라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분이 그렇게 피스풀, 뷰티풀, 원더풀 이러더라니까요. 농담으로. 영어도 라임 아재 개구가 있군요. 하면서 웃었어요. 그래요. 그 집회 얘기해보니까 아까 초반에 저희가 설명할 때 밥할 때 저는 그런 용어인지 몰랐네. 경찰들 사이에서 어떤 은어 시위마다 나타나는 사람들. 근데 저 어감이 저는 귀여워서 나쁘진 않는데 아무튼 많은 이런저런 시위를 집회를 현장을 이제 가시는 걸로 아는데 또 거리에 투사라고도 제가 불렀는데 그 중에서 본인 이제 소장님 생각하실 때 참 효능감이 있었다 이 집회 아니면은 정말 내가 잊지 못했던 가슴이 벅차 올랐던 순간이 있었다. 뭐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학생 시절 그다음에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있으면서 몇 가지
중단 변화도 있었는데요. 네. 저는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박수 한번 보내줄 수 있는 내용을 예. 생각하는데 2010년, 11년 그때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 친환경 무상급식 범국민연대라는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상근은 참여됐었지만 그 연대 기구에서 사무국장 같은 걸 하면서 그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왔던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배옥병 선생이라든 이런 분들을 모시고 당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네, 오세훈은 반대를 했죠. 나라 망한다고 진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은요. 다른 나라에서 배우러 옵니다. 아이들이 부자의 중산층 아이 가난한 집 아이 할 것 없이 급식비 한 달에 5, 6만 원 내던 부담도 없어지고 안 내면 얼굴 빚고 창피당하고 서럽고 그런 일도 없이 또 심지어 부자 아이들도 동시대인의 비슷한 또래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이 정도의 밥을 먹는다는 것을 같이 느끼면서 너무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 정책은 단순히 그냥 복지 정책이 아니에요. 교육 정책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공동체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의 사회성과 그다음에 동시대의 감수성을 키워주는 정말 훌륭한 정책인데 그걸 주도하셨구나. 그때 이제 실무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전국 초중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보람이 느껴져요. 그건 한국의 자랑이에요. 외국에서 예. 배우러 와요. 외국은 무상교육을 하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은 안 했던 거예요. 무상교육은 그냥 국가가 돈을 그냥 내주면 그만인 거예요. 대학까지 무상교육 나라가 많이 있잖아요.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근데 친환경 무상급식을 동네에서 생산한 농부들이 동네에 생산한 농산물을 최대한 가까운 학교가 유통시장을 통해서 사가지고 그것도 가급적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산물 야, 밥상에서 아이들이 오손도손 평등하게 야, 잠깐 재밌게 이걸 외국에서 진짜 배우러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지금도 보람이 막 뿜뿜 느껴지고요. 그 보람 때문에 이 일을 하시나 보다. 그렇죠. 이런 보람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동통신요금 인하 운동을 정말 오랫동안 했고, 예. 그래서 지금이야 여러분 이 핸드폰 보시면 예. 옛날에 발신자 필서비스 CID 지금 다 하시잖아요. 다 하죠. 그거 예전에 2,000원씩 냈었어요. 돈 냈었어요? 그걸 제가 SK텔레콤 앞에서 이른바 대모 SK텔레콤은 발신자 필서비스 무료하라. 그래서 2,000원이 1,000원이 내고 1,000원이 무료하고 무료하셨구나. 그때도 너무 기뻤어요. 집집마다 4인 가족이면요 1,000원이 세이브 되게 됐잖아요. 그렇죠. 다 했으니까 CID는 그때 안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왜냐면 가끔 우리가 받기 싫은 전화가 있을 때도 있고 누가 전화했는지 알아야죠. 누가 전화했는지 예. 또 그래야 제가 또 이렇게 유용하게 대응을 하죠. 때로는 스토킹 전화는 또 피하기도 하고 신고도 해야 되니까 CID는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네. 그런데 2,000원을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저희들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참여에 대해서 진짜 결사적으로 강력히 아니 이건 이 서비스는 원가가 거의 안 된다는데 안 그래도 이동통신비도 비싼데 왜 이걸 받냐. 야, 듣다 보니 내가 표현을 잘못한 게 있어. 제 소장이 설명할 때 진보 진영이 이분한테 빚졌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우리 모두가 국민 모두가 제가 봤을 때 안진걸 소장님에게 빚을 졌습니다. 빚진 건 아니고 아이고. 저도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이고 우리 주변에 다 친척들도 힘드니까 네. 어떻게 남편이나 내껴보려고 그런 생각들 해낸 거죠. 그다음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조금 더 사소할 수도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재밌어요. ATM기에서 돈을 찾잖아요. 옛날엔 돈 찾은 다음에 수수료가 부과가 돼요. 네. 1,200원. 네. 얼마나 아까워요. 찾기 전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맞아. 지금은 찾기 전에 수수료가 1,200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찾으면 내가 수수료 내는지 안 내는지 먼저 알 수가 있지. 그렇죠. 수수료가 있으면 너무 비싸다 하면 안 찾을 수 그러니까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굳이 안 찾아도 되는 돈은 내일 일과 시간에 자기 거래은행에 찾으면 영원이잖아요. 대박이다. 이것도 당시에 많은 시민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는데 예. 제가 희망제작소 했을 때 생연합회라든 이런 데다가 아니 다른 나라를 보니까 수수료를 먼저 알려주더라. 왜 우리는 나중에 돈을 다 찾은 다음에 수수료를 강제로 부과하냐. 맞아. 미리 알려줘야 계속 할지 결정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미리 알려줘요. 그러게요. 너무 필요한 거. 저도 그래서 몇 번 그럴 때 있어요. 아유 뭐야 수수료 1,300원이야. 나 안 되겠다. 내일 찾아야겠다 하고 안 찾아버려요. 몇 번이 아니라 그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도 그냥 편의점에서 정도는 서비스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 돈을 찾으면 30만 원 이상 못 찾게 해놨어요. 그렇죠. 이제 혹시라도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또는 과잉 소비를 줄이기 위한 좋은 취지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40만 원을 딱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30만 원밖에 안 될 때는 두 번 뽑을 때마다 수수료가 1,300원씩 부과돼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희는 편의점 업계에도 그것까지. 편의점도 예를 들면 뭐 몇백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은행도 보통 뭐 한도가 뭐 한 번에 100만 원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런 한도를 늘려달라. 아, 30만 원 너무 적다. 아니 수수료 진짜 2번 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후배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멀리서 찾아오면서 1인당 5만 원씩 차이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는 가난했지만 지금은 뭐 이렇게 대한경제 분야에 책도 쓰고 인세도 들어오고 막 방송 강의하면 막 이제 수입이 좀 늘어났을 거 아니어서 아이고 멀리서 찾아온 후배들에게 내가 차비라도 주고 싶어갖고 근데 8명이에요. 예. 40만 원 찾는데 보니까 가까운데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30만 원, 10만 원 나눠서 찾았는데 후배들이 주는 5만 원 하나도 안 갖고 왔네. 그 1,300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와, 이놈들 봐라. 아까운 이거. 돈들이 있어요. 차비, 수수료 그런 거 다 엄청 아까워. 그 다음에 예.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은 꼭 나이타를 잊어먹고 나이타 사잖아요. 예, 예. 그거 아깝다. 생수기. 요즘 우리 국민들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거지방이라고 하는 게 유행을 하고 있어서 실제 20대 거지방, 30대 거지방 저도 들어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유행하던 짤이 있어요. 물을 사 먹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돈이 없다 내가. 예, 예. 그 어디가 제일 물이 싼지 좀 알려달라고. 거지방이 이제 그런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댓글이 진짜 재밌어요. 이 사람은 아직도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사람이 있나? 동네 재활용 센터에 가서 아파트 또는 재활용 그 분리장에 가서 병을 하나 챙겨서 가까운 우체국, 은행, 공공기관 가면 시원하고 깨끗하고 웃어야 될지 어떤지 관리가 잘 돼 있는 정수기가 있으니 예. 거기서 물을 받아 먹고 시원하고. 웃으면 안 근데 진짜 그렇게 받아 먹는 사람이 있어. 저도 그렇게 해요. 저도 피트병 하나 갖고 다니면서 네. 우체국이나 은행 가잖아. 아니 본인 PT병은 좋은데 뭐 재활용 거기서 갖고 이게 이제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역시 피트병이 열심히 찌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 사람들이 어려울 거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더 빨리 우리가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원금도 나오는데 이 지역화폐라든지 우리 서민들의 올 소득이 늘어나는 다정당한 정책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쭉 들어봤는데 첫 번째 든 생각은 정책이라는 건 이래야 돼요. 디테일해야 돼요. 방금 뭐 30만 원 뭐 수수료를 먼저 내느냐 뒤에 내느냐 이 문제도 되게 디테일하게 잘 점검해 주셨고 막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내지르는 거는 다 쉬워요. 근데 이렇게 세세하게 하는 것들은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과거에는 방금 말씀 주신 수수료 문제도 있었고 또 뭐 있었죠? 친환경 무상급. 친환경 무상 이건 진짜 다 몰랐다. 핸드폰 요금이나 핸드폰 요금 세개 말씀 주셨는데 요새 또 보니까 홍길동은행 요거 하십니다. 찾아보제 소개 잠깐 해드리면은 긴급하게 이제 생계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10만 원씩 드리는 내용인데요. 무려 지금까지 3,000명 이상 정도가 받으셨다고 해요. 또 이게 3억 원 이상의 돈인데 그리고 또 꿈수저 장학금 이분들이 이제 생계가 어려우셔서 그 공부를 매진하기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셨는데 여기도 또 3억 원 이상 장학금을 줬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는 매불쇼에 나가셔가지고 그 구독자가 200만 명 되지 않습니까? 민원 있으신 분들 억울한 사연 있으신 분들은 본인한테 연락해달라고 직접 본인 전화번호를 공개하셨어요. 그래서 야, 이 정도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선행 강박증이 아닌가. 왜 이렇게 사시는 건가. 강박까지는 아니지. 어느 날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막 물가가 폭등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막 주가도 폭락하고 이런 일 거기다 비상계엄 사태까지 발생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당시에 제 기억에 우리 아주경제 칼럼에 했던 것 같은데 한 300조에서 900조 정도 경제적 파괴가 있었다는 칼럼도 실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글이었어요. 많이 이용했는데 그 어쨌든 즈음에서 기사를 하나 봤는데 문재인 정부 때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로 이끌는 우리 국민이 4만 명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비상계엄을 저질렀던 2014년 겨울의 통계를 보니까 11만 명 가까이 늘어났는데 2024년 우리 국민들께서 왜 갑자기 절도범이 됐지? 이렇게 늘어났지? 10만 원 이하 소액 10만 원의 소액죄들은 전부 다 대부분 사유를 찾아보면요. 아이들 먹을 것을 훔치다 보니까 자기는 장치나 어려자 물만 먹고 버티겠지만 애들이 굶고 있으면 한국도 아직 이렇다니까. 아직도 있습니다. 부모라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시가도 많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해서는 안 되지만 어쩌겠어요. 부딪질하다 걸리는 거죠. 근데 걸리고 요즘은 CCTV도 잘 때문에 웬만하면 다 걸립니다. 근데 안 걸린 사람이 있고 걸렸는데 사장님이 봐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사연을 그러면 수십만 명이 10만 원이 없어서 절도를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노숙자로 전락했거나 아니면 더 가슴 아픈 것은 가족 단위로 함께 단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뉴스 주기적으로 듣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들어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돈이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과도한 빚에 시달려갖고 이자 내야 되고 채권 주식이 너무 심각하니까 안 되겠다. 그냥 세상 등겨버리자. 이 두세 케이스예요. 대부분요. 그렇죠.
가족 단위로 극단적 선택하는 경우는요. 개개인의 선택은 사유가 여러 개. 이것만큼 막아야 돼서 조선시대 때 활빈당을 만들었던 홍길동 우리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네. 제발 극단적 선택하지 말고 절도도 하지 마시고 10만 원이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라. 네. 그러면 가족 1인이면 10만 원,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20만 원을 바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신청하면 내일이라도 보내드립니다. 야. 간단한 검토만 해서요.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퇴출이 아닙니다.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발 그 10만 원으로 일단 1인을 때우시고 그 다음에 통신이 끊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1위가 끊어지고 통신이 끊어지면 진짜 여기는 대책 없어요. 그러니까 독고사로 가거나 회생이 안 되는 동반 자살.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통신이 끊어지면 그런 거 정답 그렇죠. 그거 범죄로 갑니다. 네. 자, 10만 원이나 20만 원 받으시면요. 대부분 회생이 그렇게 가요. 그걸로 지금 일주일치 먹을 걸 샀대요. 그 다음에 통신을 재개했습니다. 한 달치 두 달치 그 요금을 내서 감사해요. 그래서 그걸로 알바를 찾았습니다. 저희 식구 살게 됐습니다. 라고 문자가 옵니다. 물론 10만 원, 20만 원 지원받고도 재기가 안 된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극단적 선택을 일시라도 막아주고 온도 분야도 그런 분이 그다음에 또 이런 문자도 옵니다. 예. 10만 원, 20만 원도 큰 도움이 됐지만 그 어디에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도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준 적이 없는데 민생경동 홍길동은 저희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문자 한 통 받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얘기를 들어준다는 그 그래서 자체도 있지.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오늘 죽으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런 문자가 와요, 진짜. 그러니까 그야말로 참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막 웃고 떠들다가도 좀 진지해지는 게 정말로 아직도 한국이 잘 산다고 하는데 뭐 4만 달러 GDP가 뭐 내일 오냐 내일이냐 하는데 코스피 5천, 국민소득 4만 달러 그러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순조금이 달려. 기생충이 싼 얘기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 사회에 정말 단돈 10만 원 이 절실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이 문제를 방치하면 부자들도 위험하다니까. 그냥 이분들이 결국 못 참고 힘드니까 절도라든지 강도로 내몰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심해지면 그럼 아무래도 편의점, 그다음에 무슨 식당, 금은방, 그렇죠. 또는 부잣집 이런 데 들어가서 강도나 절도로 내몰리게 된단 말이죠. 무슨 가난한 집을 들겠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 사회의 상류층이나 지도층, 엘리트 계층, 부자 계층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그래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도 그렇죠. 또는 사회가 불안해진 걸 막기 위해서도 상생하기 또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도 이기적인 이유로도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도 이기적인 이유로도 야 10만 원 있어서 절도를 하고 강도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 정확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가. 작년이 11만 명 가까이 됩니다. 올해 상반기 진짜 힘들었잖아요. 더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산재하고 체불뿐만 아니라 이런 소액절도 사건도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딱 지금 드는 생각이 이 홍길동 은행 이런 어떤 활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정말로 도움을 드리는 차원이 그 10만 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 사회에 공유하는 차원 이 두 번째의 의미도 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아 그렇구나 10만 원이 없어서 정말 1년에 10만 원 소액 절도범들이 10만 명이 넘는구나 2025년 우리 한국 사회에도 아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선행 강박증이라고 좀 재밌게 표현했는데 정말로 그야말로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해주고 계시고 이건 뭡니까? 금수저 장학금? 요것은 제가 이것도 제가 만든 단어인데 네. 흑수저 있잖아요. 흑수저. 흑수저보다 더 힘든 무수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예 수저가 없는 분. 근데 꿈은 커요. 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름이 이뻐. 학업이든 알바든. 예. 우리 앵커님도 젊었을 때 더 어렸을 때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주변에도 보면 나는 친구들 참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는 꿈수저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꿈 크잖아요. 아직도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 너무 고통스러워. 맞아. 학업도 못해. 뭐 예를 들면 뭔가를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도 못해. 예. 그 특수 분야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은 꿈수저라 명명하고 1인당 300만 원의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13번 13기까지 저희가 뽑아가지고요. 예. 105명 3억 1,500만 원 지금 됐고 지금은 14기 드림스폰이라는 사이트 애청자들께서는 기억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의 모든 장학금 정보가 올라가는 사이트인데요. 예. 사회적 기업인데 드림스폰 꿈을 한다는 곳이죠. 드림스폰에 들어가시면 드림스폰 꿈수 청년 장학금을 모집하고 있어요. 10명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0명이면 또 1인당 300만 원
3천만 원을 제가 지급할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꿈은 큰데 돈이 없어 고생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사회는 또 이렇게 박상호 인편님이나 저 같은 약간의 더 선배들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뭐라도 함께 하려고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게 꿈에서 청년 장학기금입니다. 네.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홍길동은 웬만하면 다 드리잖아요. 뭐 100명이 신청하면 거의 95명이 받으시는데 여기는 1인당 300만 원이 금액이 크고 신청도 엄청 많아요. 아, 이거 선별해야죠. 역시 청년들이 어려운가 봐요. 10명 뽑는 데만 10,000명이 지원해서 1000대1 경쟁률에 그리고 너무 죄송한데 다 들여다보세요. 예, 이제 저희들이 다 시우사를 하죠. 시우사위원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대기업이든 복지가들이든 또는 책임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 정책만 요구하지 말고 네. 이런 크고 작은 재단이나 기금을 만들자. 맞습니다. 저희들처럼 가난한 민생경제연구소도 홍길동은행도 만들고 꿈에서 청년 장학기금도 만들었는데 지금은 훨씬 큰 단체들, 법인들, 기업들 진짜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참 기부 안 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여력이 된 분들이 좀 기부를 좀 늘려나가자.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 홍길동도 좋고 콩수쇼도 좋습니다.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벌써 3억 원, 3억 원, 6억 원 이런 말이죠. 우리가 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홍길동은 아시다시피 가진 자들의 것들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자. 이게 활동가이 아니 홍길동이 그랬죠.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안 되죠. 6억 원, 앞으로 더 10억 원이 가까운 돈들이 필요할 텐데 이 재원 말이야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름만 홍길동이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는 이제 거의 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좀 우리 부자든 중도층이든 중산층이든 서민계층이든 콩 한 자국 나눠 먹는 개념으로 조금씩 나누자. 그래서 재원이 아입니다. 아이. 맞아요. 이런 제조원이 아니라 돈 재원이니까.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제가 제안했어요. 결혼식 축의금 한 곳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축의금의 1%나 또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또 자식 댁에서 조의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소에 엄마 아빠가 기부를 조금씩 했거나 아니면 가난해서 기부를 못 하셨어요. 엄마 아빠 손 한번 풀어주자. 주변에 이웃들 도와주고 싶어 했던 엄마 아빠가 제대로 기부도 못 했는데 성전에는 자식들 챙기라고. 근데 조의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는 기부하면.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 요즘에 이제 안타깝게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조의금을 500만 원을 기부를 하는데 그게 지인들을 500만 팀 클럽이라면 그래서 거기에 유명한 분들 계세요. 꽤 많이 계시죠. 유명한 야구 평론가 박동희 스포츠 대표도 지시다 기부하셨고 정치인단 없어요? 탐사 기자 중에 유명한 봉지욱 기자 기부하시네. 정치인들 중에도 김태년 의원님이 자기도 너무 좋다고 자기 월급에서 기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다 가입하면 좋을 것 같아. 예할 것 없이 그냥 다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시민들께서도 제가 이제 매불쇼 나가서 매불쇼나 뉴스공장이나 안진걸 TV 이제 저도 안진걸 TV 했잖아요. 우리 안진걸 TV 애청자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아주경제 TV 반드시 구독, 좋아요, 홍보하기, 시청하기 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배신입니다. 그럼 배신이야 배신. 배신이야 배신. 최소한 안진걸 TV는 이거 다 해주세요. 배신이야 배신 누가 하는 말투인데 이거 송강호 배신이야 배신. 맞아. 예 맞습니다. 참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예 맞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요. 최우식 씨도 저희 동문입니다. 그렇고 근데 그 사람은 나빠요. 왜요? 김건희 고속도로 조작이라든지 주가 조작이나 잔고 조작은 나빠요. 그게 뭐예요? 아니 비상집 아들이 증명서 조작이 뭐죠? 재직 증명서 조작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김건희 씨 이분들이 막 고속도로 조작, 주가 조작, 잔고 조작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너덜너덜한 거예요. 항상 갖고 다녀요. 제가 이 김건희 고속도로 얘들 제가 제일 먼저 폭로했거든요. 진짜요? 예. 원희룡 장관 그거? 네, 제가 제일 먼저 폭로했습니다. 양평? 네, 2023년 6월 말에.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아무도 도와주거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거의 기정사실로 그 종전 변경을 먼저 벗었다는 거예요? 와, 수학이리. 했는데 그래서 그 일당 막 10,000원, 5,000원씩 보내주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부나 NGO 활동을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그냥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NGO도요. 동네 친구들끼리 자기 집을 사랑방으로 또 온라인에 톡방에 모이는 그게 NGO인 거예요. 그렇죠. 비정부 기구이고 비영리 기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서 예를 들면 비영리 기구를 하나 만들어요. 예를 들면 홍길동 은행을 좋아하는 시민들 모임을 만들었다고 쳐요. 오 예. 그냥
한 달에 5천 원씩 그냥 모으는 거예요. 20명이. 그렇게 해서 그냥 그걸 예를 들면 저는 요즘에 이런 것도 딱 스모를 하잖아요. 사람들. 네. 그럼 동네 경제 살리고 일단 1차, 2차 가고 거기서 10,000원씩만 더 내라 그래요. 예. 그걸로 좋은 일 하는 NGO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술값 거둘 때 오늘 각출로 20,000원씩만 합시다 하는데 거기다가 엠빵 할 때 10,000원씩만 더 내시죠. 그러면 또 봐서 10,000원짜리 없는 선배들은 아이고 5만 원짜리 보이네. 5만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가둬서 홍길동에도 갔다. 야, 그러니까 좋게 기부를 아주 쉽게 힘은 좋게 또 부담 없이 재밌게 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야, 정말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 그야말로 기부천사인데 그것도 좋은데 제가 이제 오늘 무슨 여러 가지 질문들 해봤는데 이거 나 써봤는데 다 이제 못할 것 같고 현은 아예 못 다룰 것 같습니다. 앉은 거를 초점을 맞춰서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되어 가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국회로 좀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밖에서 시민단체에서 하시는 것도 역할이고 의미가 있지만 제도권 안에서 이런 분들이 정책을 만들고 입법 활동을 해서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2020년 총선 때부터는 그런 연락이 크고 작은 연락이 있었던 2020년 21대부터 2024년 그 전에도 뭐 생각이냐고 물어보신 적 있었지만 본격적인 연락은 2020년 2024년인데 저는 그냥 어느 분 어느 정당 연락이 오더라도 제가 지금 밖에서 민생경제연구소를 차려놓고 홍길동은 꼼수 청년장학기금 그 다음에 소액절도 예방 캠페인 그 다음에 생계형 자살 예방 캠페인 이것도 지금 너무 벅차고 이걸 지금 제가 후배들에게 넘겨주지도 못하고 있다 아직 이걸 내가 해놓고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겠다 지금으로서 내가 할 생각도 없고 할 상황도 아니다 이래요 이제 진짜 사양했었습니다. 근데 이러면 절대로 안 한다는 말은 함부로 할 필요 없죠. 그렇죠. 영어 할리우드 영어 대사에도 이게 있습니다. Never say never. 역시 Never say never. 그럴 필요 없어요.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언텐드에도 그 말이 나오고 그래요. 하지 마.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하게 되면 누군가는 해야 되고 정말 그게 국민과 나라의 아니라면 뛰어들어야겠죠. 아니 왜 자꾸 이 말씀을 들으려면 지금 수장님이 하고 싶은 일들 그런 것들을 더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국회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분들이 같이 들어가는 게 맞죠. 한번 생각은 진지하게 해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제 생각도 없고 상황도 아니다. 다만 국회에서 민간의지로위원회라든지 또 체불임금이 터지면 바로 달려와주는 박홍배원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연대는 강화하고 있어요. 공조. 국회에서 뜨시는 분들하고 인생경제연구소 안진걸 팀이 그다음에 또 우리 공동소장이 임세은 전 청와대 부기백인데 우리 임세은 식당 팀이 대표거든. 연계해서 같이 이슈 파이팅하고 저 체불 산재 추방 캠페인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시민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시민들도 다 정치가라고 생각하거든요. 크고 작은 그렇잖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치 참여하고 이슈 파이팅하고 좋은 정책을 좋은데 제안하면 보상이 없잖아요. 보상이. 그래서 제 가족들 얘기 마지막으로 해보죠. 없어도 됩니다. 좋은데 본인은 좋다 치는데 가족들께서 제가 인터뷰 좀 보니까 원성이 좀 있으시더만요. 아무래도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적고 그렇죠. 그다음에 집에 빚도 많은데 겠다 왜 기부를 하냐라는 이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지적이 있긴 하죠. 그렇죠. 제가 뭐 어쩌겠습니까? 저희 제가 배운 게 기부고 그래서 국회로 들어가시는 배운 게 나눔이고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자면 10만 원 이하의 소액절도로 매년 수십만 명이 적발이 되고 벌금을 못 내가지고 돈이 없어 벌금 못 내가지고 어린 자식 질병으로 시달리는 노부모를 두고 감옥에 대신 가는 사람도 1년에 수천 명이 달하는데 제가 조금 더 분발하고 더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애쓰고 있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시민운동할 때 봤으니까 다른 관료들이나 정치가들이 생각이 내지 못하는 이런 불평등, 양극화, 민생고우 문제를 해결하는 크고 작은 특히 큰 정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작은 정책들 세심한 필요하다. 교육비 지고 우리 통신비자 교통비 때문에 너무 국내인데 그 한두 푼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 내놔야 된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 6시 반 전에 타면 20% 할인해 줍니다. 알아요. 이게 대중교통 조조 할인제인데 이것도 하셨어요. 일면 그건 뭐 저희들이 주창했고 그전에 교통복지단체들이 해낸 건데 이걸 7시로 시간을 확대 적용하잖아요. 그럼 7시, 8시에 피크타임에 인원도 많이 분산이 되고요.
7시 전에 타면 25% 할인해주면 서민 중산층 가정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정치에 관심이 많으세요.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공격적이고 조금 더 신속하게 이런 법과 제도와 정책 개선 많이 좀 만들어 달라고 호소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거의 질문인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도 어떻게 소통을 좀 하셨습니까? 그 당선 전에는 그 이재명 선대위에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선대위 조직에 서민 중산층 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이런 크고 작은 민생 일을 하셨구나. 그 선대위에서 서민 정책, 그다음에 생활 정책 그래서 7개 공약 발표도 하고요. 무거운 박스는 다 구멍을 뚫어야 된다든지 뭐 이래서 그다음에 이동통신 요금 추가로 인하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여러분 저가 요금제에서는 데이터가 금방 소진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늦어져요. 그래서 제발 데이터 좀 더 주시라 이런 이제 캠페인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당선되기에는 당선 전에는 텔레그램도 같이 주고 그러면 당선되기에는 너무 바쁘시니까 저희들한테까지 연락하시면 안 되죠. 또 그렇고 정말 공적인 그 체계에서 공적인 참모들과 특히 관료들 공과사를 고용했어들하고 그분들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후보에 있었던 어떠한 비선이라든지 사적 라인이 아니라 오로지 투명하게 정적으로 비선.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에서 무슨 이제 잡음이 나오면서 굉장히 오만한 태도의 정치인들이 등장을 했거든. 민주당에서도. 그런 건 대통령이 경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자가 물어보고 국민이 물어보는데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안 돼. 당대표한테 물어봐. 이런 것은 그건 저희들이 많이 봤죠. 그렇게 하는 사람 윤석열하고 권성동. 지금 민주당이나 진보개혁 중도 정당들은요. 국민이든 기자들이 물어보면요. 겸손하게 깍듯이 답하십시오. 당연히 그래. 하다가 잠깐 멈춰서 예의라도 갖추고 답할 수 있는 거 하고 답변에 곤란한 게 없겠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주머니에 손 지른 사람이 있다. 모르는. 아니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에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주머니에 손 넣고 지금 원내? 예. 김병기. 예. 그랬어요. 그분도 뭐 나름 훌륭한 분이고 열심히 살아온 분이신데 그때는 뭐 때문인지 일이 잘 안 풀렸잖아요. 정책내 대표 싸웠죠 이번에. 주머니에 손 넣고 뭐 왜 나한테 여기서 물어보냐 하시고 진짜 당 대표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건 저는 너무 불편하고 불쾌했어요. 제가 이야기 꼭 하고 싶었어요. 오늘 오면 이재명 대통령도 보셨을 거예요. 청와대 고위 참모들도 봤을 거예요. 그다음에 민주당에 그 영향을 끼치는 큰 정치인 그거 다시 한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구성원 있잖아요. 뭐 민주당, 뭐 조국혁신당, 진보 야당들, 그다음에 당직자들, 부자반들까지 포함해서 경계는 내려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짓 누구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정말 그건 너무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국민의 군림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반드시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태도가 태도가 본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탄력을 잃게 됩니다. 진짜 저는 무겁게 다시 한번 아주 5년 내내 우리는 죽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우리 위에 군림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럼요. 그거 안 할 생각이면 나오세요 지금. 그런 태도 절대 안 된다. 그냥 그만두세요. 아니 그걸 못 할 생각이고 안 할 생각이면 공직에서 당직에서 나오세요. 나와서 그냥 밖에서 유튜브를 하든지 5만 원에 살면 되잖아요. 지 멋대로. 그렇죠. 왜 국민을 모시고 국민 위해서 철저히 봉사해야 될 자들이 오만한 태도를 가집니까? 지 권력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지거 아니에요. 그럼요. 국민들이 잠깐 임해준 고난에 물어야죠. 이 민생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소장님께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최근 어떤 기자회견 태도를 딱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안 된다. 태도가 본질이고 그런 태도 용납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이제 1시간이 다 돼갔는데요. 오늘 너무너무 귀중하고 또 따뜻하고 또 필요한 말씀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인사로 저 이재명 대통령께 본인 청와대 입성 준비가 완료됐다고 인상편지 부탁드리면서 농담이고 이런저런 말씀. 마지막 패키지 이게 뭐야? 했는데요. 골든블루 우리나라 이스키 점유율 1위 회사인데 국내 브랜드예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양주보다 이걸 먹으면 외국으로 이윤이 안 빠져나와서 좋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해줘갖고 1위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직장 폐쇄하고 4달째 임금을 못 받고 계세요. 그래요. 골든블루 직원들이 한 30명이. 그래서 제가 이것도 국회에서 지난주에 기자회견 했거든요. 민주당 국회의원이랑 제발 노사가 좀 대화하고 타협하고 화해하고
상생 좀 합시다. 그렇죠. 임금은 저였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노동자도 양보하고 기업도 양보하고 타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맞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산재하고 체불은 안 됩니다. 안 돼. 산재 체불은 이건 진보 중도 보수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김영훈 노동부장하고 산재 체불과 전혀 이건 너무 잘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했고 골든블루 사장님, 회장님 제발 노동자랑 대화해서 빨리 해결해줘서 골든블루 새끼 드시는 분들도 기분 좋게 야. 정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화합과 상생을 갔으면 좋겠고 이재명 대통령 저는 밖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국민만 생각해 주시고 주변에 오만한 참모가 있거나 본인도 혹시 오만한 마음이 든다면 바로 경제력을 발동해 주시고 호소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야, 마지막 유쾌한 말부터 필요한 말 그리고 무서운 따끔한 질책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이런 게 빽빽해요. 야,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 보여줄까요? 살짝만. 이번에 최기 소액 결제 얼마나 무서웠어요. 장난 아니었죠. 자고를 나니까 결제가 돼 있었다니까요. 뭐 패킹도 그냥 개인정보 빠져나간 것까지 우리가 많이 당했잖아요. 결제까지 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채팅이 뭐 한 겁니까? 이런 걸 우리가 정치나 행정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럼요. 시민단체들 이런 문제 더 매달려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진짜 여태 모셨던 게스트 중에 가장 뭐랄까 우리 현실의 땅에 가장 맞닿아 있는 그런 분과 대화한 기분이 나서 맞아. 우리가 맨날 역사 거대담론 이런 얘기 하지만은 정말로 필요한 분들 필요한 정책들이 이런 분들이 만들어주시고 챙겨주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앞으로 소장님 같은 분들을 좀 자주자주 모시고 싶고 말씀 들어보고 싶고 그런 그렇습니다. 한편 곧 동네 경제 살리기에 모시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